미안해. 네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차가운 병원 복도,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한 남자가 벽을 내리쳤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태성그룹의 수장 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냉혈한이라 불리며 단 한 번의 눈물도 보이지 않던 이 남자가 대체 무엇을 알게 되었기에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그의 앞에는 7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전처,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한 화가였던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비린내 나는 한바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태준을 쏙 빼닮은 어린아이 하나가 창백한 안색으로 수술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자신이 지아를 배신자라 부르며 저주했던 지난 7년.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공사장에서 식판을 닦으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과연 그날 지아가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어야만 했던 추악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던 어느 여름날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 태성그룹의 수장인 서태준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서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37. 그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심장이 없는 기계라고 불렀지만 그에게도 가슴속 깊이 묻어둔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 가난한 화가 출신이었던 지아가 당신 같은 답답한 부잣집 아들보다 나와 함께 세계를 떠돌 자유로운 예술가와 유학을 떠나겠다며 자신을 비웃고 떠난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태준은 지아와의 이혼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고 오로지 숫자와 결과만으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아침 7시 태준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일정은 태성건설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도시 개발지구의 시찰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먼지 날리는 공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현장 관계자들이 일렬로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날씨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소장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지만 태준은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수만 평의 부지 위에 거대한 아파트 숲이 세워질 이곳은 태준에게는 그저 거대한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인부들의 임시 숙소와 식당이 몰려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쾌쾌한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태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끝을 손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지저분하니 바로 본부로 이동하시죠. 소장의 말에 태준이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한바집이라 불리는 식당 뒷마당에서 무언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박스 상자를 찢어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몽땅 연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뙤약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소장의 재질을 뿌리치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옷은 구멍이 나 있었고 목덜미에는 땀띠가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가 그린 그림을 내려다본 순간 태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낡은 박스 위에는
화려한 태성그룹의 가문 문장과 함께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의 화풍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풍은 7년 전 지아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자유로운 예술가의 화풍이기도 했습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 그림 누가 가르쳐줬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앙다문 입술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뙤약볕 아래 굳건히 서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상자 곽 위에 몽땅 연필로 쓱쓱 그려낸 선들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교와 구도는 결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특히 명암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선을 맺는 끝부분의 떨림은 태준이 7년간 억지로 잊고 살았던 지아의 습관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생긴 태준은 아이의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 바지가 흙먼지에 닿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이 그림 내가 직접 그린 거니? 태준의 물음에 아이는 움찔하며 박스를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비친 태준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이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그림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 아빠예요. 아이가 가리킨 박스 구석에는 태성그룹 가문의 문장 옆에 흐릿하게 그려진 남자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비록 낙서 같았지만 그 남자의 옷차림과 서 있는 각도는 지금의 태준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한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지아가 사랑을 찾아 떠났다던 그 예술가의 아이라면 왜 아이가 그린 아빠의 형상은 자신을 닮아 있는 걸까요? 착각인 걸까요? 태준은 아이의 고개를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눈매는 지아의 우아함을 빼다 박았고 앙다문 입술과 오뚝한 콧날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너 엄마 이름이 뭐야? 태준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바집 안에서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 뜨거워. 태준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한바집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현장 소장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지저분한 곳입니다. 제가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소장을 거칠게 밀쳐내고 한바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천막 안은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열기와 기름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자욱한 김 사이로 한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붉게 데인 손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엎질러진 뜨거운 국물과 깨진 식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땀방울을 흘리며 바닥을 기고 있는 저 여자. 한때 태성그룹의 안주인이라며 세상의 시샘을 한 몸에 받았던 윤지아였습니다. 그녀의 우아하던 손은 거친 중노동에 갈라지고 터져 있었고 고운 목소리는 매형과 비명에 잠겨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아. 태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에 여자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지아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아, 들어오지 마. 어서 저리로 가. 지아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듯 몸을 웅크렸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지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이딴 곳에서 인부들 뒤처리나 하며 살려고 떠난 거야? 태준의 비아냥거림은 7년간 쌓인 증오만큼이나 잔인했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더 깊이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지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기름때와 먼지가 뒤섞인 한바집 바닥 위로 태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눈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나를 배신하고 선택한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태준의 서늘한 명령에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7년 전의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요. 지아의 갈라진 목소리에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 난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내가 그놈이랑 파리로 떠나던 그 공항 검색대 앞에서 내가 느낀 굴욕을. 태준의 고함에 주방에 있던 다른 인부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 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이번에는 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지아의 뒤로 몸을 숨기면서도 태준을 향한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묘한 자존심 또한 태준 자신을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너 이름이 윤이라고 했나? 성이 뭐야? 태준의 질문에 지아는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윤이가 먼저 선수치듯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윤이에요. 성은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 그림 그리러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이 없다는 말에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생각난 듯 태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지아를 밀쳐내고 한바집 옆에 붙은 작은 쪽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 안에는 지아와 아이의 전 재산인 듯한 낡은 가방 2개와 빛바랜 화구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화구통을 발로 차서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7년 전 자신이 지아에게 선물했던 고급 물감들이었습니다. 다 써서 비틀어진 튜브들 사이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일기장을 집어들려 하자 지아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태준 씨. 지아는 비참하게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자신의 이름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비굴한 모습으로 울려 퍼진다는 사실에 태준은 형언할 수 없는 역겨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태준은 지아를 차갑게 떼어내고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아의 단정한 필체로 7년 전 그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씨를 살리기 위해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가 되기로 했다. 태준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일기장 사이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아이의 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 태준의 이름에서 따온 그 글자를 확인한 순간 태준은 머리를 둔기로 엇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아가 배신하고 떠났다던 그 예술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의 태명은 왜 자신의 이름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태준의 뒤틀린 증오 위로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손에 든 낡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작은 점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그 아래 정성스럽게 적힌 태윤이라는 글자는 태준의 가슴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인 태준과 지아의 이름인 윤지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 분명한 그 태명은 그녀가 배신을 꿈꾸던 여자가 아니었음을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지아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태윤? 왜 아이 태명이 내 이름에서 따온 거지? 내가 사랑해서 떠났다던 그 예술가 놈 이름이 아니라. 지아는 대답 대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사진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말해 7년 전 내가 공항에서 그놈 손을 잡고 떠날 때 이미 내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지아는 자신의 핏줄을 품은 채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달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태준에게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모욕이자 상처였습니다. 지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태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당신을 잊지 못해서 지어준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 윤희는 그 사람이랑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맞아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지아의 거짓말은 허공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고함에 주방 너머로 도망갔던 아이 윤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달려들어왔습니다.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저씨 나빠요. 아이는 작은 주먹으로 태준의 다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아, 엄마 괜찮아. 이리 와 얼른.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 강렬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7년 전 지아가 자유를 찾아 떠난다며 자신을 비웃었을 때 태준은 그녀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증오해야만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가 쌓아올린 7년의 시간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싫어요. 저리 가요. 라고 소리치며 지아의 품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태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태준은 지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내일까지야. 내일 아침 9시 내가 사람을 보낼 거야. 그때까지 짐 싸둬. 이 아이가 누구 핏줄인지, 내가 왜 이런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태준은 비틀거리며 단칸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지아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공사장의 소음에 묻혀 흐느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준은
비서에게 전화해 낮게 응조렸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 준비해. 그리고 7년 전 지아가 공항에서 그 남자랑 떠날 때 출국 기록부터 다시 다 뒤져.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태준의 눈에는 7년간 잠잠했던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자의 처절한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왜 배신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추악한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태준은 약속대로 비서들을 대동하고 다시 한바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초췌한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2개가 전부였죠. 태준의 시선은 아이가 가슴에 보물처럼 품고 있는 때 묻은 스케치북에 머물렀습니다. 7년 전 지아가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그 예술가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꾀죄죄한 건 버려. 더 좋은 거로 100권이고 1000권이고 사줄 테니까. 태준이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뺏으려 하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요. 내 거란 말이에요. 아이는 태준의 손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로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통제를 벗어나 공사장 입구의 대형 트럭 사각지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아의 비명과 동시에 트럭의 거친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서태준이 아닌 오직 본능에 휩싸인 한 남자가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태준은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덤프트럭의 거대한 바퀴가 불과 수십 센티미터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나, 유나. 지아가 넋이 나간 듯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태준과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태준이 몸을 던져 감싸 안은 덕분에 아이는 찰과상 외에는 무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감싸느라 바닥에 거칠게 긁힌 태준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소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통을 참고 아이를 지아에게 건네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귀 뒤편, 머리카락에 살짝 가려진 곳에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태준의 가문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태점이었습니다. 태준 자신도 그리고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도 똑같은 위치에 그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지아가 떠났을 때 태준의 어머니는 그 천한 것이 내 핏줄을 가졌을 리 없다며 지아를 멸시했지만 아이의 몸에 새겨진 이 낙인은 그 어떤 유전자 검사지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였어. 태준의 낮은 중얼거림에 지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아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지만 태준은 지아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말해. 왜 숨겼어? 왜 내 아이를 데리고 그 예술가 놈이랑 도망간 척한 거냐고. 태준의 일갈에 지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우리 윤희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 같은 무서운 사람 손에 우리 윤희 못 줘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아파. 윤희가 힘없이 중얼거렸고 그제서야 지아의 눈에 피가 철철 나고 있는 윤희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태준이 윤희를 안고 굴렀을 때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철근에 다리를 찔린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아이가 갑자기 창백해지며 의식을 잃고 지아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유나, 유나, 정신 차려봐. 지아의 비명에 태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당장 응급차 보내고 태성병원 의료진 전부 대기시켜. 1분이라도 늦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태주는 지아를 밀치고 아이를 직접 안아들었습니다. 7년 전 지아를 증오하며 내뱉었던 온갖 독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핏기 없는 얼굴로 늘어진 자신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과다출혈로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뭐죠? 바디바. 다급한 의사의 물음에 지아는 입을 틀어막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아의 말에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병원 내에 비축된 혈액이 없습니다. 태주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내 피 뽑으세요. 내가 그 혈액형입니다. 이 혈액형은 아주 희귀해서 직계가족이 아니면 내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태준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내뱉었습니다. 순간 응급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의사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수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팔에 꽂히는 바늘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옆 침대에 누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동안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여자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분신이었다는 사실이 태준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피가 관을 타고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는 동안 태준은 지아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살려낼 거야. 그리고 아이가 깨어나면 그때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허용하지 않겠어. 당신이 왜 그 예술가랑 떠난 척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태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부정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준은 수혈로 인해 창백해진 안색으로 벤치에 앉아 수술실 위의 붉은 등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피가 아이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넘어 7년간 부정해왔던 자신의 핏줄을 비로소 인정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태준의 곁에는 지아가 넋이 나간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바디바. 전 세계 인구 중에서도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혈액형이지. 그런데도 내가 그 예술가 놈의 아이라며 나를 속여? 지아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말해. 그놈이랑 프랑스 유학 간 거 아니지? 그 예술가라는 놈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 태준의 사자후의 지아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을 떠나기 위해 제가 만든 유령이었어요. 지아의 고백에 태준은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아는 비참하게 웃으며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 박 여사님은 달랐죠. 가난한 화가 따위인 내가 겨우 그 집에 입성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었어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아의 입에서는
7년 전 그날의 잔인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당시 후계 구도에서 밀릴 위기에 처한 태준을 위해 지아를 내쫓고 세력과 지방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여사는 지아를 납치하듯 끌고 가 협박했습니다. 내가 배신자가 되어 떠나지 않으면 태준이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친 거라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지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박 여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프랑스로 떠나는 척 공항까지 연극을 한 뒤 지아는 시어머니가 붙인 감시망을 피해 이름도 없는 지방의 낙후된 공사장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태준 씨는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저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지아의 흐느낌이 차가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오만함이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칼날이 되어 지아의 가슴을 난도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은 주먹으로 벽을 내려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아를 배신자라 부르며 저주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비린내 나는 한바집에서 식판을 닦으며 7년을 버텼습니다. 태준은 지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고작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다니. 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제야 태준과 지아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준은 지아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맹세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윤희도 당신도.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전부 똑같이 갚아줄 거야. 태성그룹 총수의 자리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태준의 눈에는 7년간의 뒤틀린 증오가 사라지고 대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원한 지 몇 시간 후 병원 복도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병실 안에서 지아의 손을 잡고 있는 태준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윤지아, 감히 내 피 같은 아들의 몸에 바늘을 꽂게 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압적이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7년 전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던 나약한 후계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7년 전 그날 지아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제 입으로 직접 듣고 싶으신 겁니까? 태준의 낮은 목소리에 박 여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내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다 너와 이 가문을 위해서였다.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니? 어디서 굴러먹던 앤지도 모르는 것을. 그 순간 태준이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 여사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 끝났습니다. 200% 제 아들입니다. 더 이상 저를 기만하지 마시죠. 태준의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태준은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번만 더 지아와 윤희를 건드리신다면 전 태성그룹의 모든 비밀 장부를 검찰에 넘기고 총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왕관, 제 손으로 부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슬 퍼런 투지 앞에 그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너, 고작 저런 천한 여자 때문에 가문을 버리겠다는 거냐? 박 여사의 마지막 발악에 태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문은 이제 이 여자와 아이뿐입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건 아들로서 드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듯 자리를 피하는 박 여사의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길었던 7년간의 악몽이 비로소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태주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다독이며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너를 혼자 둬서. 지아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7년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숨어 살았던 세월. 한바집에서 식판을 닦으며 남편의 성공 기사를 몰래 읽던 그 외로운 밤들이 태준의 따뜻한 품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태준을 보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윤아,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넓은 스케치북에 그림도 마음껏 그리자. 아이는 흔들리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고 지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경계를 풀고 조심스럽게 태준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7년 전 끊어졌던 인연의 실타래가 다시금 단단하게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 시내의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미술관이 통째로 대관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였을 이곳은 오늘따라 고요했고 입구에는 개인 관람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선 것은 완벽한 슈트 차림의 태준과 오랜만에 입어보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수줍게 웃고 있는 지아, 그리고 태준의 손을 꼭 잡은 윤이었습니다. 지아의 손은 여전히 한바집에 흔적이 남은 듯 조금 거칠었지만 태준은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놓지 않았습니다. 전시관 중앙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지아가 떠나기 직전 태준에게 선물하려다 박 여사의 발길질에 찢겨버렸던 미완성 작품을 태준이 사람을 시켜 완벽하게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캔버스 속에는 7년 전 두 사람이 꿈꿨던 소박한 신혼방의 창가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내가 꿈꿨던 세상,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 이제 내가 다 현실로 만들어줄게. 지아는 이 전시관에서 비로소 자신이 지옥 같은 한바집에서 벗어나 다시 윤지아라는 한 명의 인간이자 예술가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더 이상 재벌 가문의 장식품이 될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미술관 복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벽에 걸린 거장들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공사장의 흙먼지나 덤프트럭의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어깨 위에 앉혔습니다. 유나, 이제 박스 조각이 아니라 커다란 캔버스에 내 마음껏 그림을 그려도 좋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치북을 사줄게. 아이는 태준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헝클어뜨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7년 전 성조차 없던 아이는 이제 서윤이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박 여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는 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냉혈한 서태준이 한 여자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제국을 내려놓았다고 수군거렸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조원의 매출 전표보다 지아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한 끼가 수만 명의 직원이 올리는 경례보다 퇴근길에 달려와 안기는 윤희의 작은 팔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지옥 같은 7년을 보낸 뒤에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세 가족은 미술관 옥상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지아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지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그리고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지아는 태준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진심을 믿어줘서. 7년의 긴 방황과 오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략조차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제일 차가웠던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장이 되어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찬란한 내일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